구지현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국문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문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한국문학 콘텐츠 창작학과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한국문학 콘텐츠 창작학과도 사라져서 뭐 디지털 콘텐츠 학부가 된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쓰셔도 되는데. 네. 아, 마이크를 쓰시는 거죠. 네,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당겨보시고. 네. 네. 이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시급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국어 국문학이었고, 그다음에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그 전쟁 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말로만 하면 되니까 어느 학교는 다 국어 국문학과가 생겨가지고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는 외국에서도 다 한국어 배우러 오는 시대라서 점점 이제 위상이 올라가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국문학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영문과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안 가잖아요. 다 영어를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어국문학을 일단 한국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학문이든 이제 시작은 국문학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뭐 신문 방송학 이런 것도 사실 국문학 전공자가 나가서 했던 거고, 요새 영화나 뭐 영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상 예술도 사실 뿌리를 국어 국문학에서 두고 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 한문학을 전공하니까 한문학이나 초기에 이제 중문학과 생길 때도 원래 국문학에서 이 고전하셨던 분들이 대만에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중문학과 교수가 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저를 역사 전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 하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당절선산이라고 이제 허균의 당시 선집을 번역을 해서 간행이 됐었는데, 그것도 당시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국문학 전공자들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분화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분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발을 10주간 짚으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9주째인데 강릉을 와야 돼서 목발 짚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의사 몰래 버리고 왔습니다, 목발을. 다행히 왼발이라서 운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천천히 왔습니다. 헌안설원이 좀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헌안설원의 이 새로 발견된 시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쓴 소논문이었습니다. 박사과정 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난설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왜냐면 모든 그 문학사나 이런 것들이 남성 중심이잖아요. 활동을 한 사람들이 남성들이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름을 크게 남겼었던 여성 시인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되게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저한테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추당동도 원래 난설원 아버지 호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몇 년 만에 진짜 이곳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이미 허경지 선생님께서 2번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가께서 먼저 앞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발표 한시 해서 약간 좀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난설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폐가 5만 원짜리 지폐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여성이 되는데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00엔권에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근데 문인이거든요. 여자. 근데 문학을 처음 했던 여성이어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좀 현모양처보다는 여류 시인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한 훌륭한 여성 시인이잖아요. 생애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허역, 물론 이제 동인의 영수로서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강릉 김씨, 이제 후처라고 해야 될까요? 처분 아니에요. 그냥 사별한 다음에 그 사별한 부인에게서 난 그 3남매가 다 천재였던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강릉 김씨니까 강릉 쪽으로 옛날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여자 쪽 집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상 여자 쪽 집에 가서 살게 돼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처가로 갑니다. 처가로 장가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가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전통적인 그런 그 토속적인 풍습이었던 거죠. 중국의 어떤 윤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성종 때 완전히 완비가 되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외가 쪽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 강릉하고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가는 양천이고 뭐 양천은 서울에 있는 양천구 있잖아요. 그쪽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본명은 초희, 자는 경번, 호는 난설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이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당시에. 저도 사대부가에 이렇게 여자들 보면은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어날 때 그냥 애기씨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씨가 됐다가 나중에 마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름 자체가 필요 없고 족보 같은 데서도 봐도 뭐 무슨 씨 이런 식으로 본관하고 성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는데 딸인데도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냥저냥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게다가 본명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까지 있는 걸 보면 자라는 거는 형제나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여성이 이런 것까지 가질 정도면 집안 내에서 대우 자체가 달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 자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었죠.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번에서 번자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만큼 어떤 후대의 남성,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에 많이 알려진 여류 시인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호는 난설원인데 난설이라는 것도 난초, 눈처럼 깨끗한 자질을 의미하는 데서 이렇게 호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연보에 올라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태어난 거, 15살 결혼하고, 아버지 부친상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오빠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는 사이에 딸, 아들을 이제 연이어서 잃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죽고,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된다는 건 상당히 그 시적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유명했을까 해서 그 예로 제가 이의현이라는 사람의 문집을 매서 하나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1720년에
청나라 때예요. 그때는 청나라, 명나라는 망하고 청나라 때 사신으로 중국에 갔어요. 북경에 갔다가 여기 송락이라는 사람의 문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송락이라는 사람은 1634년에 태어나서 1714년에 죽었는데 보면 이미 이제 죽었을 때죠. 20년 되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이분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명나라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 시인이 누굴까? 난설원을 뽑은 거죠. 난설원을. 그러면서 명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시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허경건을 제일 좋아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남자들 시인들 제치고. 그래서 이 청나라 사람이 송락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고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이 사람도. 그 청나라에. 근데 이 사람이 그 허경번이 지었다는 백음루 상냥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어서 읽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한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8살 때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짓고 나서 도저히 그 쓴 게 8살짜리가 쓴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여신동으로 이름이 나서 조선에도 유명해졌다고 얘기가 듣는데 그 문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미 명나라 때 사람들도 이제 보고서 감탄을 하고 그게 죽은 지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청나라 사람이 송락이 그거를 얻고 싶은데 못 얻으니까 한스러워하다가 그 글을 자기가 그냥 흉내내서 지은 거예요. 저 해동에 있는 어떤 여자가 지은 8살 때 지은 그 상냥문을 흉내를 내서 이거를 이 이의현이라는 분이 중국에 갔다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당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가는 월사 이정비를 들거든요. 그 사람, 이런 문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허경변 얘기가 먼저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니까 이렇게 적어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썼는데 이 난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임진왜란 때 왔던 사람인데 명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시선 전집이라고 조선시를 쫙 모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 600수를 실어놨는데 거기에도 이 난설원의 시가 실려 있어요. 소개가 됐는데 그 중국에서 열조시집이라고 그 전 왕조의 이제 시를 쭉 뽑잖아요. 그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나라 때까지 그 중에서 뽑은 시에도 난설원 시가 들어가 있고 명시종이라고 해서 명나라 시만 모아놓은데도 난설원 시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떼어난 걸 뽑아낸 명시선에도 난설원 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귀라고 해서 거기에도 난설원 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인을 소개하는 시집에 난설원 시는 꼭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명원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의 여류 시인들, 뛰어난 여류 시인들 시를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요 한 권이 거의 난설원 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이제 난설원을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경번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를 가지고 자를 호로 착각해서 그래서 허경번 해가지고 여기 하면은 쭉 생애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여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상냥문 쓴 내용 자체가 좀 신선세계를 노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여도사 남편 얘기도 나와요. 남편 얘기도 임진왜란 때 죽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쭉 다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난설원 씨가. 그럼 이렇게 100년도 훨씬 지난 뒤에 이런 식으로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까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갖다가 전해 들어서 기록을 할 정도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원시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지금 소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인터넷에 다 제공이 되니까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난설원 시는 어떻게 명나라에 소개가 된 것일까? 그래서 뭐 다 아시죠? 아마 복습하는 차원 다 아실 텐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우죠. 허균이 막내 아우인데 자기 누님은 자기가 훨씬 뛰어난 천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존경을 했었단 말이에요. 허균도 당대에 정말 빼어난 천재라고 꼽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 1597년도에 오명제를 만나가지고 이 조선시를 외워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 양천허 씨 집안이 고려 때부터 문장에 굉장히 뛰어났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대로 벼슬의 과거에 급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문장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으로 시를 짓고 문장을 짓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끼리 잘한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원류가 중국이니까 중국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진짜 이제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게 명나라로 사신을 가거나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거나 명나라 문인을 만나가지고 아 당신 시 훌륭합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증빙이 되는 거죠. 명나라였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명나라 전에는 어느 나라였는지 아시죠? 원나라였잖아요. 오랑캐라고 얘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명나라 때 특히 그 사신들이 올 때 문인들이 많이 왔어요. 문신들이. 문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양천허 씨 집안에서 1500년대에 처음 이렇게 사신이 오면 가서 접대를 하잖아요. 서로 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자기네 집안의 시를 묶어가지고 보여주고 발문을 받은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허균 같은 경우는 적반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책도 거의 실시간으로 명나라 책을 최신 서적을 이제 받아다가 읽고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밝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가 1597년, 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명나라 구원병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서 장군으로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문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명제에게 궁금하니까 조선의 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아는 조선시를 그 자리에서 외워준 거고 그 시에 그 외워준 내용 중에 난설원의 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거는 그 시를 서로 주고받고 그 나라에서 어떤 시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는 자기 감정을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그 지역의 풍토, 교화된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조선의 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가져가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1598년에 이제 조선시전을 이제 편찬을 해요. 편집을 한 거죠. 그리고 간행이 된 건 1600년에 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말만 전해지다가 얼마 전에 십여 년 전에 북경대학에 그 소장된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선시선이었고 아우인 허균이 다시 난설원집을 만든 거죠. 누님시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지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신으로 온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문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시인들이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이 난설원 시집을 보고 서문을 써준 거예요. 훌륭하니까. 그리고 이제 1608년에 목판본을 중간하고 다 이제 허균이 한 거죠. 그러다가 1692년에는 동래부에서 세 번째 간행을 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동래부에서 간행한 것이 일본까지 들어가요. 동래가 어딘지는 아시죠? 부산이잖아요. 부산이 외관이 있었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교류하는 걸 담당하던 곳인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정보를 파악하러도 많이 왔지만 조선 서적도 많이 수입을 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가져가서 이 일본의 교토에 있는 서점이에요. 거기서 출판을 했는데
그냥 출판을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동래부에서 가능했다는 식으로 국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 사업, 지방 자치제 사업 이런 식으로 출판을 많이 하는데 저 일본에서 한 거는 상업적 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읽는 거죠. 조선의 여류시인의 시집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난사론 시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에 전해져가지고 난서론 시가 이렇게 널리 읽혔는데 이 대화를 홍대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1766년에 친척 중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제분간으로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일단 외교 업무를 맡은 처지는 아니니까 그 청나라 문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북경에 골동품 같은 거 많이 파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었나 봐요. 청나라 때도. 거기 가가지고 다니다가 만난 반정균이라는 인물인데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문인인데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한 내용에 이 사람이 쓴 그 기행문에 적혀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난서론에 대한 얘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이 난공이라는 거 이제 반정균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경번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허봉의 누이 동생이다. 허봉도 워낙 시문이 능하고 중국에 사실도 여러 번 갔던 사람이라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중국 시선에 실렸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깎아내려요, 홍대용이. 뭐 신은 훌륭하지만 덕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여기서 황당하게 이제 이런 그 루머가 흘러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 두목지 관련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김성립과 이별하고 지하에서 두목지 따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외워준 거예요. 조선 사람이 홍대용이 가가지고 외워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데 이때 반응이 놀라워요. 이 반정균의 반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부인이 못난 남편과 부부가 되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난서론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그 시를 쭉 난서론의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죠. 그 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 자세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생애나 이런 거를. 그 조선 내 평판은 모르고 그냥 시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오히려 조선에서는 이렇게 홍대용 같은 인물이 품행이 좋지 않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데 여자 시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 문제를 삼으면서 근데 오히려 그 편을 드는, 벌써 여러분 제가 1766년 사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난서론이 죽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됐나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중국의 문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난서론 시집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또 이제 강원도니까 김삿갓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이 시는 김삿갓이 지었다. 김립시다. 이렇게 얘기되는 얘기 많죠. 이러저러한 것.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난서론에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러저러 흘러다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절했다 뭐 이런 비방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이 세미록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이제 오희문이라는 인물이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 벼슬을 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아들이 훌륭하게 되면은 아버지까지 증직을 해서 벼슬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벼슬을 받은 인물인데 더구나 이제 당색도 전혀 달라요.
소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노론 쪽. 그러니까 전혀 서인 쪽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난설한 집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떠돌아다니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요. 그래서 주로 충청도 지역 이쪽도 많이 내려가서 있는데 그때 썼던 일기가 바로 이 세미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책에서 7책까지 돼 있는데 여기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이렇게 간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해에 쓴 일기들이 그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보일록이라고 해서 제3책에 일기 중이 아니라 제일 뒤에 보면 잡록편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진왜란 관련해가지고 뭐 공문이라든가 경문 같은 거 있죠. 뭐 의병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런 것도 모은 것 중에 여러 잡다한 기록을 모은 것 중에 18제 24수의 시가 실려 있어요. 그게 실려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세미록이 지금 아까 이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미록이라는 책이 지금 그 문화재가 됐어요. 문화재가 돼서 지금 진주박물관에 수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학예연구사 하시는 분이 양천 허씨세요. 2년이 됐죠. 그러니까 되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보내주셨어요. 좀 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영인분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실물 찍은 거는 아마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쭉 보다 보면은 풍중영 3수, 유정 1수, 그다음 전인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전인이라고 사람이 1수, 임전 1수, 이덕경 1수, 송익필 1제 2수, 최경창 2제 4수, 헌안서원 8제 11수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쭉. 그런데 이제 풍중영하고 유정은 누구냐면 명나라 장수예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지었겠죠. 그 지었던 시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고 임전이라는가 이 사람도 굉장히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덕형은 다 아시죠?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덕형이에요. 그 사람 시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송익필 그 다음에 최경창, 송익필, 최경창은 선조 8대 문인이라고 꼽히는 사람이에요. 정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연도를 써놨는데 쭉 보시면 가보년이 1593년인가요? 4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여기 기록된 인물들 당연히 이제 명나라 장수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었고 그 밑에 인물들 보면은 죽은 해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세미록을 기록했을 때 살아있던 인물들이에요. 대체로. 최경창만 빼놓고 최경창 난설원만 빼놓고는 거의 다 살아있었던 인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하는 거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어렵겠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가 난설원 거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미록에 기록된 거는 거의 당대이란 말이에요. 같은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있는 기록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서가지고 난설원 시집이 어떻게 출발됐는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허균이 오명재를 만나가지고 시를 외워준 게 몇 년이었죠? 1597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희문이 이 기록을 쓴 건 몇 년이죠? 1594년이죠. 가보일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보년이니까. 그러니까 허균이 그 시를 누나 시를 처음 읊어줬을 때, 외워줬을 때보다 더 빠른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균이 지어준 시는 허균을 통해서 정제된 거겠죠. 누나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 시 불태워버려. 다비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허균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걸 외워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전이니까 사실 그 떠돌아다니던 시 가운데는 그 허균이 외우지 못했던 시, 뭐 빼버렸던 시 이런 것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떠돌아다니는 시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난설원 시예요. 이 오희문이라는 인물이 벼슬은 안 했지만 문장력이 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기록한 거는 그 충청남도 임천에 가 있을 때예요. 임천이 지금 부여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따져봐도 상당히 먼 지역이죠. 난설원이 여기 강릉에서 생활했고 무덤은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에 가서 그 가보년도에, 그러니까 1593년도에 4년도에 충청도에 있었던 인물이 거기서 난설원 시를 그것도 8제 11수나 채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건. 난설원 여신이 불과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세미록의 기록이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규원이라든가 등하라든가 기, 단보, 독, 산방, 독서, 산방 이렇게 된 시들 이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시면은 허봉이죠. 그러니까 그 오빠 시의 차오난 시 이런 것들이 쭉 8제 11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세미록에 실려있는 시하고 난설원 시집에 실려있는 시하고 같은가 틀린가. 그래서 이 세미록에 실려있는 시, 이 규원일이라고 하는 시는 이 난설원 집에도 실려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근데 글자가 약간 달라요. 보이시나요? 약간 글자가 몇 개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규원2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시는 명시종에 실려있고 지복유설에도 실려있어요. 제목만 다르게. 이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시죠. 세 번째 시는 없고 이 네 번째 시는 등하라고 되어 있지만 난설원 집에는 야좌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어요. 네, 같은 시예요. 그 다음에 요 두 수의 시, 오빠 시의 차오난 이 시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 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보가 누군지는 아시죠? 허균의 자잖아요. 아우한테 보낸 시인데 요 시가 난설원 집의 시에는 차, 중시, 견성함, 운 그래서 오빠 시를 차오난 시로 올려져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남동생한테 보낸 시인데 난설원 집에는 오빠 시의 차오난 시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요 당시에 독서를 하러 둘이 같이 있었어요. 허봉이랑 허균하고. 그러니까 붙일 때 아우한테 붙였다. 같이 있으니까. 근데 붙일 때 오빠 시에 차원에서 보낸 거죠. 같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이렇게 그 시간대를 살펴보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가 이렇게 같이 겹치는 게 있고 나오지 않는 시가 있어요. 난설원 시집에.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중에서 난설원 시집에 실려있는 시는 모두 다 실려있는데 새로 실려있지 않은 시는 총 4수예요. 제목은 3개고 3제 4수가 난설원 시집에서 발견되지 않고 요 세미록에서 발견된 시예요. 그래서 이 세미록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학계에서 알려져 있지 않다가 요 부분 난설원 시를 굉장히 많이 찾았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난설원 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시, 만약에 나중에 난성원 시집을 다시 전집을 만들게 되면 이 시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어도 될까요? 네. 쉬었다가 제가 이 시를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은 난설원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다 들으셨을 것 같고 그냥 시를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번째 시간은 새로 이렇게 아직 난설원 시집에 실려져 있지 않은 이제 새로이 발견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면 어떨까. 제가 학교에서 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국문학 전공자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막 한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까 유성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는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 교육받는 동안 그 한글 전용 이거에 대해서 많이 주입을 받았고 저도 한글로만 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그렇죠. 너무 훌륭하잖아요. 우리말이.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 글이 훌륭해서 세종이 워낙 뛰어나신 인물이어서 너무 글자를 잘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소리를 다 표기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게 편하니까. 뭐 여기 예전에 아마 신문 같은 거 보시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한자가 쓰지 않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뭐 동음이어가 있어서 의미를 이해를 못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긴 한데 당연히 이제 편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대로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시, 그러니까 한시 그러면 한자?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시인데 한자로 되어 있던 이유만으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라고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감독상을. 저 같은 시대에 다녔거든요. 학교를.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다 막 이렇게 글 쓸 때 영상 이런 건 한다고 영화 아카데미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수상소감을 얘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자막 읽기 싫어하니까 외국 영화를 안 본대요. 자막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몇 인치짜리 요 선만 넘으면 자막의 선만 넘으면 훨씬 훌륭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한시라는 게 가장 당대에 뛰어난 지식인들, 문학인들이 썼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한자가 너무 힘들어서 모르니까 넘어가는 게 아쉬운 거죠. 그거 빼고 나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국문학 전공자지만 민요? 가사? 뭐 이런 거 조금 얘기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뛰어난 작품도 있죠. 관동별과 같이 뛰어난 작품도 있긴 한데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한시가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작품도 몇 개 안 되잖아요. 4수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한시 하면 중국시여서 다 우리나라 사람이 뭘 했겠느냐? 중국이 원류인데 그렇지만 아닙니다. 지금 난설원을 보십시오. 중국의 모든 시집에 대표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만을 올린 게 아니에요. 명나라 시인들, 명나라의 훌륭한 여성 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다 올라간 시예요. 그만큼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인 거죠. 뛰어난 거고. 공유하던 문학 장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계통이 있어요. 중국에서 시경이라고 얘기해가지고 4글자씩 띄어서 쓰는 시들이 있어요. 시경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사라고 해서 저 남쪽 지방에 자유롭게 쓰는 긴 시가 있어요. 그 전통이 있는데 이 한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경 쪽에 더 가깝습니다. 글자가 4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면 5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5글자가 5글자씩 되다가 거기 앞에다 2글자씩 더 붙이면 7글자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율시라고 어떤 법칙에 따른 시가 정립이 됐는데 5원시가 있고 7원시가 있어요. 그래서 운자를 넣는 위치나 이런 게 다 정해졌는데 보통 율시 이러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8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짧게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뚝 자른 시가 있어요. 그거를 잘랐다 그래서 자를 절자를 써서 절구라고 얘기해요. 2가지 계통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5원시잖아요. 이거는 절구가 되는 거겠죠. 율시는 4개니까. 그리고 7원절구. 네. 여기 운자가 들어가는 거죠. 운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외워야 돼. 운서라는 책이 있어요. 106개로 운통이 있어가지고 같은 운. 인데 그게 들어가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그 운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저 시를 볼 때 7원시 같은 경우에는 4글자, 3글자씩 자릅니다. 시를. 5원시 같은 경우에는 7원시가 5원시 앞에 2글자가 붙은 거니까 2글자, 3글자씩 자르죠. 그래서 의미 단위가 그렇게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 중시, 기, 위, 지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라는 거는 이제 차운했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원시를 쓰게 되면 그거랑 똑같은 운자를 써가지고 시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걸 차운시, 화운시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화운시나 차운시나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중시라는 건 계속 얘기했었죠. 허봉. 그러니까 오빠가 쓴 시 거기다가 기위에서 오빠가 붙여줬나 봐요. 위로하는 시를. 그걸 이제 붙여줘서 작품을 이제 보내오니까 이 난설원이 그 시를 받아보고 오빠가 썼던 똑같은 문자를 써가지고 다시 시를 지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추심, 일배, 작치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추심, 가을 마음이죠. 가을 마음은 뭐겠어요? 다 입히지 그러니까 이 번역은 아마도 번역 보면 추심에서 가을 씨름으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가을 마음. 근데 일배 곱절이 되는 거죠. 곱절로 해서 곱절로 들어서 뭐가 되냐? 작치마. 침은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병이라니까 고질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름에 너무 겨워가지고. 그 다음에 방초, 연천, 별한다 그랬어요. 방초. 제가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방초예요. 푸른 풀, 파릇파릇하게 나는 풀들 있죠. 그 풀이 연천 하늘까지 닿아서 별한다. 이별한 한이 많구나. 이별의 한이 많구나.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시에서 쓰는 당시 영향을 받아서 많이 쓰는 정보 중에 하나예요. 왕손이 떠난 다음에 사람이 떠났지만 어때요? 남은 자리에 풀은 계속 자라잖아요. 제가 이런 거 다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런 시 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잔인할까요? 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의 상흔이나 그냥 휩쓸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덮어버린 거죠. 자연이. 4월이 되면. 풀이 다 자라서.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별하고 떠났는데 예전하고 다름없이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풀이 뒤덮고 있으면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반대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파 녹의 환자서 녹의를 읊고 나니 해서 영파. 파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영은 읊을 영자이고 환자서. 도리어 스스로가 애석하다. 안쓰러워진다.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한문에서. 왜 힘드냐면 전고가 쓰인 것들이거든요. 이 녹이라는 게 말 그대로 푸른 녹색 옷, 푸른 옷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 달아놨어요. 시경에 나오는 국풍, 나오는 그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한 건 뭐냐면 근심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나 근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시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근심이 많다는 거를 요 시를 대신 이 정도는 다들 외우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긍장, 우락, 횡천화. 그래서 긍은 긍정하다 할 때 긍이에요. 달갑게 내 근심스러울지 즐거움일지 그런 거를 다 천화에 맡기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하늘의 뜻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런 시를 오빠한테 지어보낸 거죠. 그러니까 오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낸 시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다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난서론도 일찍 죽었고 허봉도 유배가다 죽었잖아요. 허기는 연못제에 걸려가지고 죽었고 그래서 다 힘든 시들 그 뛰어난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이런 시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제 두 수가 실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빠 얘기를 듣고 쓴 시예요. 문이라는 거는 듣다 이런 뜻이잖아요.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시 오빠가 적은 이제 귀향을 간다는 뜻인데 귀향을 가서 제라는 글자는 아마 이름자에 이 제자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상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어딘가를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걸 제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산을 다스리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배를 간 거하고 다르게 좌천당해서 간 거죠. 원래 이렇게 높은 벼슬에 중앙에 있는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저 지방 회산이라는 곳으로 밀려난 거예요. 좌천돼서 등급이 떨어져서. 회산이 어디냐? 회산이라는 곳은 없어요. 옛날 지명입니다. 지금의 창원이에요. 창원의 옛날 이름이 회산이에요. 그래서 들은 거죠. 오빠가 그 창원 현감으로 떨려나가가지고 좌천돼서 갔다는 얘기 이제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리 그랬어요. 병중에 이런 뜻이죠. 병중에 제서 그럴 때 제가 벼슬을 제수하다 할 때 그 제자예요. 그 제서는 글서자니까 임명장이 온 거예요. 오빠의 상황인 거죠. 아픈 가운데 임명장이 와가지고 구천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구천에 내려갔더니 일관 한 번 벼슬자리가 그래 구천으로 갔더니 벼슬자리 딱 줘요. 그랬더니 그 별이 뭐냐? 초체 저 머나먼 아득한 곳에 있는 장운변 장기 품은 구름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저 느낌을 요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이 예전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 시를 보면 계속 장기, 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 장자를 보면 병지럼이 들어가가지고 아픈 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있죠. 열병. 열대 장티푸스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많이 퍼지는 곳이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남쪽 지방을 표현할 때 저 장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장기 그런 병균 같은 거 품은 듯한 열대 지역에 더운 지방에 그런 병균을 곱게 품은 듯한 그런 구름가라니. 회산 얘기했잖아요. 창원 남쪽에 있죠. 그리고 오빠가 저 남쪽으로 가게 된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가 그런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곳은 아니지만 남쪽이라는 지역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머나먼 곳에 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죠. 그런데 한문불시 회왕비 그랬어요. 한문제는 한나라 문제죠. 불시에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냐? 회왕비, 회왕에 비길 바가 아니건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사상강 적소년, 무슨 일로 상강에 소년을 귀양 보낼까? 이 한문제라는 거는
왕을 가리켜요. 왕. 여러분 조선시대 때 소설들 많이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 김만중의 구운몽을 보더라도 배경이 중국이잖아요. 특히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한문제. 한나라 때 왕을 많이 데려와요. 여기 한문제는 지금 왕이에요, 왕. 응? 우리 왕. 그게 회왕비 해서 비유는 비교하다 할 때 비자잖아요. 회왕의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왕은 누구냐? 초회왕을 얘기해요. 초회왕. 초나라 회왕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밑에 있는 적소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년을 기억 보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다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년은 가의라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가의가 10몇 살 때 장원급제를 한 인물이에요. 일찍부터. 그래서 소년, 가소년 이러면 가의야. 예전에 김시습도 오세동이에서 5살짜리 이러면 김시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냥 소년 이러면 가의를 가리켜요. 워낙 어렸을 때 뛰어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의라는 인물이 초회왕이 굉장히 총애를 해가지고 항상 둘러서 일을 시키고 또 자문을 듣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틀어져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을 귀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귀양을 보낸 곳이 이 상강이에요, 상강. 상강은 뭘로 유명하냐면 구런이라는 인물로 유명해요. 구런 어부사를 지었던 인물 중 우리나라 어부사가 아니라 어부사라고 해가지고 쫓겨나서 저 상강 강가를 배회를 하다가 어부를 만나서 주고받은 문답을 시로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런이라는 인물이 그 유배당해가지고 충신인데 유배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불려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다. 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절에 나오는데 실제로 상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 그래요. 지금도 중국에서 단오날인가요? 그 죽은 날, 구런이 죽은 날, 종자라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에다 찹쌀밥을 싼 게 있어요. 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 많이 먹는 건데 그거를 강에다 던지는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구런 시체 먹지 말라고 물고기한테 대신 밥을 주는 그런 걸로 하는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서 이 가의가 구런을 떠올리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유배를 당하면서. 그래서 조구런부라고 해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그런 시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임금께서는 저 초회왕같이 어리석은 왕이 아니신데 어째서 무슨 일 때문에 가의같이 훌륭한 우리 오라버니를 저 남쪽으로 유배를 보내는 걸까? 이렇게 한스러워하면서 쓴 시인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 전성유가 양편친 그랬어요. 전성이라는 거는 오로지 전자거든요. 성을 오로지 한다. 그런 얘기는 내 마음대로 성을 하나를 마음대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니까 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오빠, 허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 양 편친 그랬는데 편친이라는 거는 부모님은 두 분이시죠? 근데 편친은 한쪽 분만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난설언이 1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봉이 강릉 김씨죠? 그래서 어머니를 그 어떤 고을에 이제 군수로 나가 있으면서 벼슬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 되면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그렇게 지방 군수로 나갈 때 이게 어머니를
부모님을 내가 이 고을을 다스리면서 잘 부양할 수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빠 지금 저 창원으로 내려가시는데요. 거기 가서 현감을 하시면서 괜찮아요. 이런 얘기죠. 거기서 가면 어머니 정도 한 분은 봉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나요? 아니면 어머님은 강릉에 계시고 그 공부 받은 뽕으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보통 임지로 갈 땐 모시고 많이 가거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허경진 선생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모시고 가니까 이런 얘기를 시에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제 실력이 여기서 들통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허붕에 대해서. 그래서 별휴희 거국신 그래서 눈물을 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휴는 휴자인데 하지 마세요라는 부정어를 쓰였고 거국신 나라 국자잖아요. 나라 국자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고 이 국자가 수도를 뜻해요. 수도. 서울 떠나면서 떠나는 새벽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오빠 거기 가셔도 어머니 충분히 봉양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네, 종차 옥당 무약서 그래서 1호부터 옥당에 홍문관을 얘기하죠. 가장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곳이 홍문관이잖아요. 옥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약석이 없다. 약석이라는 건 뭐예요? 약이 될 만한 치료할 때 쓰는 돌인데 침 놓는 돌이에요. 침. 응? 그러니까 따끔한 충곡 이런 걸 이제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요 얘기를 왜 했냐? 저 가위의 고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중전서 개나인 한밤중에 앞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다시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위라는 인물이 초대왕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한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초해왕이 가위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어. 그 질문을 했는데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얘기 듣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면서 밤이 깊도록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위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위만 훨씬 못하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빠같이 가위같이 훌륭한 우리 오빠를 저 지방으로 보내놓으면 이 중앙에 왕울보피라는 그 옥당에 누가 더 있어가지고 왕에게 충고가 될 만한 말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시를 내가 쓴 거예요. 오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오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드러나죠 여기에. 그런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난설원 집에 실려 있는 시예요. 그래서 하곡은 허궁의 호죠. 그래서 이 갑산에 유배를 가는 오빠를 보내면서 쓴 시인데 제가 왜 이거를 올려놨냐면 이 번역은 그 허경진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분위기가 어떤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바로 앞에 거는 귀양 자천돼서 내려가는 오빠를 위해서 쓴 시잖아요. 이것도 갑산으로 유배 가는 오빠한테 오빠를 보내면서 쓴 시예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보면은 원적 갑산 오원시죠. 멀리 갑산으로 유배 가는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함원 행색망 그랬어요. 함원 함경도를 뜻해요. 함원. 약간 중국식으로 쓴 거예요. 원자로 끝나는. 함경도, 갑산이 함경도에 있으니까 행색망, 바쁠 망자니까 행색이 바쁘구나. 그래서 신동 가태부, 신하는
가태부와 같다. 이제 가태부가 누군지 아시겠죠? 가의죠, 가의. 가태부와 같은데 주기 초해양 임금이 어찌 초해왕이시랴 이런 얘기예요.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우리 왕은 초해왕 같은 우매한 왕이 아니야라고. 하수 평추한 그래서 강 물결은 평추한 가을 언덕과 평평한데 물이 많이 불어났나 봐요. 관운 욕석양 그랬어요. 관이라는 거는 지금 이 관자를 쓰는 데가 공항에 있어요. 세관이라고 얘기하죠. 세관. 나라하고 나라를 넘어가는 곳을 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관에 그러니까 이 관에는 본래 변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경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저 함경도면 우리 한반도에서 어때요? 제일 북쪽이죠. 저 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욕석양, 석양이 되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쪽 지역 어떤가. 네, 추풍 취한 거, 서릿바람이 기러기를 몰아서 가는데, 기러기는 철새잖아요. 추운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제 우리도 입추가 이미 지난 지 꽤 됐죠. 이제 가을이 되면 좀 있으면 아마 철새가 날아갈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계절감을 느끼는데, 중단 불성항 그랬어요. 중단. 가운데가 끊겨서 줄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기러기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나요? 쭉 줄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끊겨가지고 줄이 안 돼. 그거는 누구일까요? 나랑 오빠죠. 우리 형제. 나란히 있었는데 오빠가 저렇게 가버리니까 줄이 딱 끊겨가지고 우리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거 안타까워하는 건데, 이렇게 오빠를 보내면서, 귀양가는 오빠를 보내면서 쓴 새로 그 난설한 집에 실리지 않은 이 시하고 난설한 시집에 실린 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빠를 가위에 비유하고, 그죠? 왕을 초해왕에 비유한 똑같이 일맥상통해요. 요때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난설원이. 그래서 시풍이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뽑아 온 겁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떨어졌지? 떨어졌어요? 들고 있어야 되네 이거. 아니 여기 자석이 끼워야 되는데. 아, 자석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끼죠. 이걸 이거 제가 낄게요. 예. 그 앞에 놓고 가시죠. 네. 오늘 저희가 좀 시스템을 두 개나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좀 마이크도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네, 보시죠. 자석이 사라져가지고 일단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몸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는 이제 마지막 시인데요. 네. 시 재밌나요? 네. 저만 재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자, 단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균은 이제 자고 예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업을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산사에 가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산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양반들도 예전에 사대부들도 그 북한산에 이런 데 산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난설원이 시를 붙인 거예요. 시 제목만 보자면. 그래서 신월토동림 그랬어요. 새 다리, 초승달이겠죠? 새로 돋은 다리, 토동림. 동쪽 수풀에서 토에 나오고 이러니까 올라오는 거죠. 달이 떴던 얘기고. 경성산전음 그랬어요. 경은 풍경 소리가 산전음, 산사 그늘 이랬는데 저게 물론 이 시 구절에는 물리겠지란 말은 없어요. 물리겠지란 말은 없지만 항상 이 시는 한자는
이렇게 몇 개의 글자가 없잖아요. 그걸 응축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풍초락경, 높은 바람에 처음 잎이 지고, 이제 계절을 알 수가 있겠죠? 언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아까 항상 이렇게 가을에 시를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우 미기심.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아직 돌아올 마음이 없나 보구나. 이런 얘기죠. 아우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해악 유기원. 그래서 바다와 산은 그윽한 기약이 멀고 이런 얘기예요. 그윽한 기약, 남모르는 기약이죠. 약속. 그런 걸 의미를 할 때 이 글을 쓰는데, 강호 주병심, 강호에는 술평만 깊어갈 텐데.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건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우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것 같아요. 야, 너 거기 가가지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이러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나 보네. 그리고 강호, 자연 즐기면서 슬픔 깊은 거 아니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함관 기한소, 함관에서 돌아오는 기러기가 저분이 하처 득회음, 어느 곳에서 답신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함관은 오빠일 것 같아요. 너도 떠나가 있고 오빠도 소식이 없고 너 나한테 답장 좀 보내.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시가 전혀 상관없는 기여관이라는 시를 제가 뽑아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시 구성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쓰는 시다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공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럼 그 밑에는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시간적인 느낌과 함께 자기 상황, 외로운 상황.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음 시가 그거랑 유사하게 느껴져서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가끔 이 시 때문에 여반에서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 여자친구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 때문에 어떤 분은 난설언이 동성연애자였다 막 이렇게 주장하셨죠. 계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예술가의 상상력은 자유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결로인 고도. 그래서요, 결력, 오두막을 지은 거죠. 연막을 지었고, 그 지었던 초가집이 인고도, 옛 길에 닿아 있고, 일견대강류, 날마다 본다는 거죠. 큰 강이 흐르는 것을 본다. 이렇게. 그러면 경갑, 난장로. 경갑이라는 건 이제 겨울, 여자들이 이제 화장할 때 쓰는 화장갑에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넣는 거기에 이제 새긴 난새가 늙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화장갑이 낡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낡다 하고 늙다 하고 어원은 같아요. 사람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하는 걸 늙는다고, 물건은 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이게 거울 넣은 이 갑이 낡아간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장식인 난새가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화원접이추. 꽃밭에 있는 나비도 이미 가을이 되었네. 그런 얘기인 거죠. 한사초한. 그래서 이제 한사라는 게 차가운 모래니까 이제 이것도 계절이 추운 계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가면서 처음 기러기가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기러기가 또 나오잖아요. 철새. 그리고 모우 독귀주. 저녁비에 홀로 배가 돌아간다. 좀 강릉 풍경이 떠오르나요? 제가 어제 갔거든요, 강릉에. 그러다가 남대천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다리가. 보통 개울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의외로 커가지고 강릉이 굉장히 큰 곳이나. 그래서 강원도가 강릉, 원주,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큰 돌이 생기려면 앞에 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강이. 그래서 위치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난설운도 그런 걸 보고 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석사창패. 하루 밤에 그 비단창, 이건 그냥 미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창문이어도 다 비단창이라고 얘기해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거기에 닫혀있고, 내가 닫혀있는 거죠, 그 안에. 나감억구유. 이렇게 내가 갇혀서 살고 있는데 어찌 옛날처럼 나가서 이거 놀던 거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 너 보고 싶은데 내가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세월이 흘렀어도 너랑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내 신세가 이래서 너랑 같이 못 논다. 이런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붙인 거죠. 자기 친구에게. 이런 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간적인 거, 그다음에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주변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신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떤 구도가, 네 개의 연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구도가 좀 비슷한 것 아닐까 해가지고 난사원의 어떤 시적 경향이 아닐까 해서 제가 뽑아본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용을 그려와라. 황제가 용을 그려와라. 그럼 용을 어떻게 그려야 진짜 용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잖아요. 진짜 살아야 생동감 있게. 그거는 오히려 너무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그리면 용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을 그려야 되냐? 구름을 그리고 용 꼬리, 머리 약간, 발. 그래서 그걸 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용이라는 거죠. 본인이 가진. 시라는 것도 다 줄줄이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게 만들어야 좋은 시다. 정확하게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좋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구도 같은 거 짤 때 좀 그런 둘러서 얘기하는 거. 사물을 갖다가 자기 감정을 이입을 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시. 그런 게 훌륭한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사론 시 읽어보면서 잘 쓴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잘 썼죠. 당나라 시 같은가요? 우리나라가 시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딱 따져보면은 신라 때 최치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당대에 장원했잖아요. 소년 장원 해가지고 당대의 문인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를 지었다. 그래서 비조로 꼽지만 그 이후 쭉쭉쭉 보다 보면은 고려 때 시까지만 해도 촌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흉내내는데 급급하다. 그러다가 언제 조선의 시가 훌륭해지느냐라고 꼽는 인물이 당나라랑 비슷해졌다 해서 삼당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당시인. 아까 최경창 나왔었죠? 그 삼당시인 중에 한 명이 최경창이고 그 세 명의 시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를 잘 썼다고 하는 사람이 손국이달이에요. 손국이달. 손국이달에게 배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조선에서 시 제일 잘 쓴 사람 하면 손필의 사람한테 시를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재주가 그렇게 뛰어나니까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당나라 시 사이에 놔도 못 찾아낸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시를 썼던 거죠. 그래서 난설원대에서 이러저러해서 주변 상황이나 역사적인 건 다 잘하실 거예요. 시 자체도 한번 난설원 집에 안 실려 있는 시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느낌이 어떤가 느껴보시라고 좀 천천히 제가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강연한 거 요새 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